그 정도 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예요. 정당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잠재적 대권주자 1위가 없어지는 거, 민주주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의 희망과 꿈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네. 엄청난 거예요. 이거를 지금 윤석열 정권이 2년 남짓 남았는데 판사가요 윤석열 눈치 봐가지고 자기가 뭐 대법관을 나중에 할 겁니까? 우리 평론하는 사람들 겸손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우리도 어느 부분이 어떻다 증거 이래야 되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자, 삽을 잠깐만. 제가 이야기할게요. 잠깐만. 네. 법 이야기 말고 제가 상식 이야기를 한번 네. 해볼게요. 자, 김문기를 몰랐습니까? 이 불공정의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대한민국 재판부는 역사적으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사건으로. 과거에 우리가 조봉암 사건, 뭐 그다음에 인혁당 사건 이런 사건들이 군사 독재 정권에 있었습니다. 네. 선고를 때린 것은 결국 판사들이에요. 네. 판사들이 군사 독재 정권에 그다음에 이승만 독재 정권에 앞잡이가 되어 가지고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데 같이 부역한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청산되지 않았는데 지금도 똑같이 이 검찰 독재가 들어서니까 거기에 부역해주고 있는 거다. 판사들이 저는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겠어요. 판사들이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 눈에 들고 싶겠죠. 판사- 군사 독재 정권 때도 네. 판사들이 그 당시에 독재자들 눈에 들고 싶어서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네. 아까 우리가 민주당이 430몇 토하는 게 뭐 엄청난 위기다 얘기했는데 네. 그 정도 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예요. 정당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네. 잠재적 대권주자 1위가 없어지는 거, 민주주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의 희망과 꿈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네. 엄청난 거예요. 이거를 자신이 법리도 제대로 해석하지도 않고 검사가 써준 거 그대로 읽고 판결 내렸다. 이거 엄청난 저는 역사적인 오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이 2년 남짓 남았는데 판사가요 윤석열 눈치 봐가지고 자기가 뭐 대법관을 나중에 할 겁니까? 눈치 봤다는 거 도저히 그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우리 노 변호사님은 판사가 기록을 모른다 하지만 오히려 강규태 판사는 앞에 판사는요 네. 재판을 계속 끌면서 지금 2년 2개월 만에 나왔어요. 재판을 계속 지연하다가 사표 내고 나가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판사가 2월 달에 와가지고 정인신문을 일사천리로 본인이 해가지고 네. 이번에 선고를 한 겁니다. 거기에 또 10년 정도 경력이 되는 배석 2명과 3명이 합의해서 기록이 만쪽이에요. 네. 만쪽. 이걸 다 보고 판결문 133쪽을 쓴 거예요. 네. 판사보다 저도 거의 다 봤지만 판사보다 제가 많이 봤다고는 안 합니다. 우리 평론하는 사람들 겸손해야 돼요. 판사보다 내용을 잘 아는 사람 없습니다. 이 재판에 대해서 그렇죠. 네. 다 재판을 진행했고 정인 50명을 신문했고 기록을 만쪽을 보고 판결문 133쪽을 썼어요. 네. 그런데 제가 판사 보고 기록 안 봤다 제 마음에 안 들고 무죄가 나왔을 때 이렇게 판사를 제가 비난하면 안 되잖아요. 무죄가 나왔다면 만약에 논리적으로 우리도 어느 부분이 어떻다 증거 이래야 되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자, 삽을 잠깐만. 제가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잠깐만. 네. 법 이야기 말고 제가 상식 이야기를 한번 네. 해볼게요. 자, 김문기를 몰랐다. 네. 그 다음에 국토부로부터 내 신경적으로 압박을 받았다. 네. 이걸로 당원 500만 명의 정당이 없어져야 됩니까? 대한민국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판사의 그 판결 하나로.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판사가? 아, 고려가 아니라 그만큼 형량이라든가 네. 구형하는 데 있어서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따지고 들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보세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요. 네. 상식의 수준도 맞지 않는 것을 판사가 판결했다. 이거는 법치주의를 훼손한 거고요. 네. 한편으로 보면 그 판사에 의해서 법치주의 자체가 부정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기록을 안 봤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제가 네. 판사가 전제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말했죠. 네. 기초가 되는 전제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그 기초 사실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증거를 대입시키는 작용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유무죄가 갈라질 수 있으니까 기초가 되는 전제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게 제 말이었습니다. 네. 기록을 안 봤다는 말은 한 적이 없어요. 네. 두 번째, 재판을 지연했다고 이전에 계시던 분이 재판 지연했다고 하는데요. 재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가 필요하죠? 증인들의 증언을 다 들어보는 게 필요하죠. 네. 이 사건에서 검사가 내놓은 증인이 아까 말한 대로 몇십 명이었습니다. 그 많은 증인들의 증언을 한 번에 하면 뭐 30분씩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재판에서는 보통 30분 정도씩은 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되게 치열하게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오랫동안 한 명의 증인을 선택해서 신문하게 되면 오래 걸려요. 네. 주신문, 재신문, 뭐 반대신문 난리 오래 쳐가지고. 걸린 이유가 그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오래 걸린 거는 결과적으로는 검사가 그만큼 증인을 많이 불러냈고 증거들을 많이 넣었고 그다음에 공소장 변경한다고 시간 끌고 이런저런 것들 때문이었다는 거지. 그 판사님이 재판을 함부로 하거나 재판을 게을러서 늦게 하거나 이게 아니었다는 거고요. 오히려 네. 그 재판부를 있던 부장님 판사가 나가면서
나보고 원님 재판하라는 거냐 이렇게 말하면서 나갔어요. 그 얘기는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내용도 보지 말고 그냥 무조건 빨리빨리 결정만 내려달라는 얘기냐 이 얘기였거든요. 자기는 네. 그런데 굴하지 않겠다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이 한 부장판사님이 오셔가지고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매일매일 그렇게 많이 그냥 물어보게 만들고 대답하게 만들고 거기에 자기가 의문이 들어도 질문도 안 하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증인신문이라고 하는 게 네. 매우 델리케이트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A가 나와가지고 무슨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이 무슨 뜻인지 상대방이 충분히 질문할 수 있게끔 하고 본인도 모르면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매일매일 불러다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알았습니다. 당신 질문한 거 끝입니다. 알았습니다. 했으니까 됐습니다. 속기록에 나왔으니까 됐습니다. 나중에 보죠. 이러고서 넘어가요. 그렇게 해서 아까 말한 대로 10,000페이지가 남았어요. 네. 자, 10,000페이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결하면 쓰겠어요? 10,000페이지를 제대로 읽고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그냥 오늘 아침에 봤으니까 한 3-4일 걸려가지고 100페이지 뚝딱뚝딱 만들어서 쓸 수 있나요? 못해요. 당연히 그걸 차분차분히 들여다봐요. 왜? 이 사람은 늦게 왔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있던 부장님보다도 훨씬 더 이 사건의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럼 본인이 오기 전에 있었던 그 기록부터 살펴보면서 해야 되면 시간이 원래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오히려 뚝딱뚝딱 이렇게 해버렸다? 그거는 그냥 기록만 넘겼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보통 한쪽의 진술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그쪽은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더 부실하게 재판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판결은 재판부가 저는 전제 사실을 좀 헷갈리신 거 아닌가. 게다가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되죠. 네. 이게 지금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원래는 고발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런 그 공직선거법 같은 것을 원래 처벌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인 것인데 네. 실제 국회에서 그런 증언한 것에 대해서 아무도 고발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이 공직선거법에 가지고 와서 이번에 재판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근거 중에 하나로 이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런 이런 면책 조항 이런 게 적용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본인이 판단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판단하는 근거가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당연히 부분이에요. 근데 해당 변호사들도 그 주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죠?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걸 취사 선택할지 어떤 걸 받아들일지 그 말을 믿을지 안 믿을지는 오로지 판사의 양심에 따른 거예요. 법조인의 양심에 따라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이 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증거들만 가지고서 판사가? 판단한 거 아닌가. 그럼요. 판사가 증거를 취사 선택해서 판단에 넣잖아요. 판사가 좀 편향됐을 가능성이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이게 겉으로 말을 안 한다고 해서 그분의 성향이라는 게 없는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A라고 하는 증거가 있고 B라고 하는 증거가 있고 C라는 증거가 있고 D라는 게 있으면 네. 그 중에 A는 믿고 B는 안 믿고 C는 믿고 이렇게 할 때 본인의 선입견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 판사의 판결은 이제 본인의 이름이 영원히 남는 박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런 거를 희생하고 나서도 나는 오로지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법조인의 양심을 걸고 한다라고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네. 판사님들의 판결을 존중하는 거죠. 네. 근데 존중 안 해요. 네. 이름을 남기는 게 뭐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잘못된 판결에 사람이 죽기도 했잖아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판사도 잘못한 판결을 했으면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판사가 판결을 잘했다 잘못했다는 누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뒤집어진 것들이 수없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다시 재수사해가지고 이건 그런 이제- 것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저는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여기 두 분 법조인 계시지만은 네. 이제 저는 AI 시대 그 다음에 전 인류가 똑똑해진 시대에 네. 판사가 과연 필요한가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진짜.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네. 국제인권법 학회 출신이었기 때문에 진보일 수 있다는 식으로 마치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분이 여기에 가입했던 건 정말 몇 년 전, 오래된 전의 얘기고 네. 그동안 활동 한 번도 안 했어요. 자기가 가입했는지도 까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데 가입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성향이 그렇다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어떠한 증거를 어떤 상황에서 취사 선택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판단해 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1심에서 여러 가지 전제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네. 전제 사실을 인정하는 그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2심에서 이거를 철저하게 확인해 봐야 된다는 다른 거죠. 판사가 판결을 맡으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결론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러니까 말씀이군요. 2심이 항상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2심에서 항상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죠. 아주 많지는 않지만 네. 어쨌든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해보자는 거죠. 네, 그 아니 판사에 따라서 판결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같은 사건인데.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네.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고 그 다음에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얼마나 그것을 해석하느냐 문제잖아요. 네. 차라리 AI한테 맡기는 게 맞아요. 이런 판사들한테 맡기는 AI, 게. 그 평론도 AI가 하게 되는 세상이 올 것 같아요. 아무 평론도 AI가 하든지. 네. 지금 이재명